형총. 야, 우리 46페이지인데, 이제 다 끝난 건 아닌데, 여기가 이제, 이 타임에 끝냅시다. 형통 총론까지. 58페이지까지. 10페이지니까. 자, 마지막. 형총 마지막. 나 오늘 여기까지는 촬영해야겠어. 이제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좀 어렵네. 이거 만약에 해보고 괜찮으면 올리는데, 만약에 안 되면 그 디지털 카메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컴맹에다가 기술 막 이런 거 막 기계가 이런 거 손대는 거 되게 복잡해가지고 머리 아파서 간단하게 이제 핸드폰을 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귀찮게 카메라까지 아직 쓸 그게 아니어서. 자, 학원에서 촬영해줄 때가 좋긴 하네. 그죠? 자, 46페이지 보세요. 자, 성매매 알선죄 요거 다 있는데 이것도 별표 하나고요. 요지 1번 보시면 좀 많이 읽었는데 봐줘요. 어쩔 수가 없어. 판례 강의는 읽을 수밖에 없더라고. 뭐 설명할 게 없어. 어차피 밑줄 쳐야 되는데 여러분 공부하려면. 요지 1번 성매매 처벌법에 성매매 알선 동그라미 하시고요. 작물 알선하고 똑같아요. 소개팅 주선이라 했던 내가. 그래서 알선 동그라미. 성매매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거다. 개념 똑같죠? 그 다음 줄에 반드시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였거나 서로 대면해야 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똑같죠? 작물 알선이랑 뇌물 알선 그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당사자들이 당사자의 의사를 연결해주고 성매매 할 수 있을 정도의 주선 행위만, 소개팅 주선만 있으면 족하고. 그 다음에 성매매 알선죄는 성매매 정범의 이것도 알아야겠다. 성매매 알선죄 가로치시고요. 알선죄는 성매매죄의 정범에 종속되는 종범이다? 아니다? 종범이 아니다. 알선죄는 뭐다? 별도의 구성 요건이 있기 때문이다. 그 자체로 뭐다? 법적으로 독립된 정범이다라는 거죠. 정범이고. 그래서 정범이 아니라 정범의 존재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범을 구성한다. 구성 요건이 별도로 있잖아. 그래서 정범이므로 알선자가 위와 같은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성매수자, 그러니까 법적인 구성 요건 말고 행위적으로 봤을 때, 영화적으로 봤을 때 뭐다? 성매수자가 정범이죠. 정범. 알선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성매수자, 정범이 실제로 성매매에 나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뭐다? 알선죄가 성립한다는 거야. 거기 보시면 성매수자 가로치시고요. 이게 정범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원래는 사실상은. 근데 법규적으로는 뭐다? 독립된 본죄이기 때문에 정범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범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그 정범의 지위에 있는 법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범이 지은 성매수자가 실제로 성매매에 나가는 의사가 없었더라도 아무 상관없지. 별도의 죄니까 자기 것만 따지면 되잖아. 알선죄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있잖아요. 성매수자 제가 가로치랬죠. 성매수자 가로치고 실제로는 성매매 나가는 의사가 없었더라도 그것도 가로치시고요. 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했는데 그 성매수자가 누구냐면 이거 함정수사. 그 단속 경찰관이에요. 그러니까 경찰관은 단속만 하려고 했지 성매매 할 의사는 없잖아. 당연히 성매매 하려고 간 건 아니잖아. 그래서 단속 경찰관은 단속할 의사만 있고 성매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알선죄도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뭐다? 이거는 독립된 별도의 정범이기 때문에 너는 뭐다? 알선 행위 자체로 그냥 정범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지 2번은 많이 봤던 건 됐고, 요지 3번은 중요한데, 이 형사법에 나오는 거죠. 포괄죄, 공소장, 기재, 공소사 특정. 형사법 할 때 보세요. 형사법 했으니까 한번 읽어봐. 자, 그 다음에 2번, 공동정범의 성립과 증명의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형사법에도 많이 나오겠네. 1번 보시면, 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다라고 다툴 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다투는 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마지막 줄에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본다는 거죠. 그다음 요지 2번, 형법의 공동정범은 주관적 요건의 공동가공의 의사, 객관적 요건의 공동실행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야 된다. 이게 뭐야? 공동실행이죠. 공동실행 필요하다.
당연한 거고 설명 많이 들었죠? 공동정범의 요건 두 가지. 그다음에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범행을 인식,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은 부족하고 자기를 의사를 실현시키는 거야. 그래서 공동의사로 일체가 되어서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된다. 유명한 표현이죠.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그 다음 줄에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 관계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된다 라고 돼 있죠. 거기 공동가공의 의사는 아까 주관적 요건, 그 다음에 상호 이용 관계 가로치시고요. 요게 뭐냐면 아까 두 번째 가로 거기 요지 이번에 두 번째 줄 객관적 요건으로 거기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 사실이 있잖아. 요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 표현은 근데 제가 자주 못 봤기 때문에 그 연결시켜 놓으세요. 상호 이용 관계가 뭐다? 공동 실행이다. 아시죠? 그 다음에 요지 3번 보시면 요것도 별표 2개. 요거는 특별형법이 많이 나온 데서는 당연히 특 A급이고요. 근데 특별형법을 많이 안 보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약간 B급인데 워낙 재미난 사건이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제목 보시면 피고인들이 3명인데 1명은 폭행하고 나머지 2명은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거야. 이렇게 촬영한 거야. 그리고 1명은 또 지켜봤다. 이렇게 된 거야. 공동폭행이냐? 공동폭행은 공동정범하고 달라요. 공동정범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지. 그래서 요지 1번 보시면 폭력행위 처벌법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할 때 공동폭행이죠. 공동하여 폭행 가로치시고요.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 존재와 공범관계 가로. 아까 말한 공동정범 공범관계 있고 추가적으로 뭐다? 수인이 동일 장소 가로 동일 기회 가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 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동시에 있어야 된다. 같이. 그래서 행위를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가담하거나 범행 장소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범행 장소에 없었을 때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했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 장소에 실제 범행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도 공모 공동정범, 공동폭행의 공모 공동정범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지 2번 보시면 피고인 3은 뭐라고 했냐?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 피고인 2는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영상을 찍을 거니까 너가 이겨야 돼 라는 말을 피고인 1에게 했다. 이거는 정신적 방조죠. 보통 이거는 교사까지는 아니고 보통 방조고요. 그 다음에 범행 당일 피고인들이 싸움 현장에 나가서 피고인 1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고인 2는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고인 3은 옆에서 지켜보았다는 거죠.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공범관계라고 볼 수 없다. 야 같이 뭐 때리자는 게 아니고 네가 때리고 나는 찍을게. 화이팅! 이렇게 한 거잖아. 공모관계가 없다는 거야. 없고 피고인 3과 2는 폭행 실행에 가담한 게 아니고 같이 때린 게 아니죠. 그리고 폭행 1이 때릴 때 모습을 지켜보거나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피고인 1의 단독 폭행에 대해서 피고인 3과 2의 폭행 교사 또는 방조는 변론 가능하지만 뭐다? 공동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왜? 같이 때릴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됐죠? 이것도 좀 재미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건물주가 아들에게 도락 비밀번호를 변경을 지시한 사건이죠. 이거 경찰 2차에 나왔는데 제가 출제 오류라고 써놨죠. 근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출제 2 인정됐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 인정 안 됐으면 나를 좀 유명하게 만들어줘. 이 문제를 잘못 냈는데 지금 민법을 모르는 사람이 출제를 했는데 민법을 모르는 사람이 합격을 했겠죠. 모르는 수험생은 붙고 민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은 뭐야? 이거 틀렸을 거란 말이야. 민법을 아는 사람이 경찰 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왜 똑똑한 사람을 떨어뜨려? 출제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요거 문제가 많죠. 얼마 전에 기출 강의 할 때도 내가 설명했잖아. 예. 민법을 좀 알아야 돼. 자, 요지 1번 보시면 교사범 성립하려면 교사행위와 정범 실행행위가 있어야 되고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다. 성립요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돼야 된다. 유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2번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죠. 절도죄가 문제되겠지. 그리고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33조 본문에 따라 연대성에 따라서 소유자와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가담했을 때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 단독 정범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신분이 없으니까. 내 거여야 권리행사 방해죄 되는데 내 게 아니야. 그럼 권리행사 방해죄 안 되겠지. 공동 정범은 가능하다. 공범은 가능하다는 거야. 소유자의 범행에 대해서. 요지 2번도 유명하죠. 많이 나왔고. 이런 거 모르면 시험장 가면 안 돼. 자, 요지 3번.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건축하여 관리했다. 공동 소유라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 낼 때는 단독 소유라고 나왔죠. 그렇다 쳐. 공동 소유야 원래. 그 다음에 A 피해자죠. A는 돈을 주기로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소요자금 7억 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 5층에서 가족들과 함께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 아빠죠. 건물주 아빠는 피해자를 만나 위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서 퇴거를 요구하자 받아들이지 않자 그 다음 주에 아들인 C에게 건물 5층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 이 사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해라 라고 지시하고 C, 아들은 사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거죠. 자, 그럼 보자. 이 사건 도어락,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죠? A가 점유하고 있죠? 집에 있으니까 점유한 것은 피고인 소유 물건이다. 누구 거다? 누구 거야? 피고인. 아빠 거죠, 아빠 거. 왜 아빠 거야? 왜 아빠 거야? 건물주라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사실관계 안 났지만 피고인이 설치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설치했기 때문에 피고인 소유가 된 거예요. 네, 설치했기 때문에 아셨죠? 소유 때문이 아니야. 그래서 피고인 소유라고 판례가 받지. 왜냐하면 증거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법원은 그걸 알 수 있으니까. 피고인 소유, 아빠 물건이라는 거야. 교사범의 소유다. 그래서 C 소유, 정범의 소유 물건은 아니어서 C가 자기 물건이 아닌 이 사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권리행사 방해죄 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범인 C의 권리행사 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뭐야? 교사범, 방조범도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맞죠? 이게 왜 잘못된 거야? 거기 보면 많이 했으면 하지 말까? 거기 경찰 문제가 잘못된 게 뭐야? 그 피고인 건물주다. 건물 소유. 피고인의 건물 소유라서 그래서 뭐다? 도어락도 피고인 소유다. 이렇게 됐다고. 근데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건 틀린 말이야. 부동산에 그 부합된 소유 얼마 전에 부합했지. 256조인가 민법에서. 건물의 소유가 있다고 해서 부합물의 소유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게 이게 아니고 이게 뭐다? 권원에 의해 부합됐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이 만약에 도어락을 그걸 했다면 뭐다? 자기게 되는 자기게 돼. 그래서 누가 했는지 아들이 했으면 아들 거야. 그래서 이 사실관계는 소유 때문에 도어락 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 피고인이 설치했기 때문에 도어락 소유가 되니까 그 문제에서 그냥 소유자를 줬어야 돼. 건물의 소유권을 줄 게 아니고 누가 설치했는지를 주고 누구 소유라는 걸 줬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죠. 경찰 문제. 근데 건물 소유만으로 이게 피고인 소유라는 거 보는 거는 이건 무리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야?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이 사건 관계는 뭐다? 건물이 공동 소유야. 그럼 뭐야? 도어락도 공유가 되겠지. 공동 소유. 그럼 피고인에서는 뭐야? 자기 게 아니고 타인 소유가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건물 소유권 기준으로 하면 타인 소유야. 아시죠? 타인 소유. 그래서 아무튼 그 문제는 소유권을 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출제할 때 좀 잘 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도어락에 소유권을 주는 게 나아. 민법적인 쟁점을 내주고 싶지 않으면 그냥 도어락이 누구 거다 라고 주는 게 낫죠. 괜히 쓸데없이 건물 소유권만 줘가지고 민법 내지 말고.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그래서 4번도 별표 3개. 그다음에 넘어가서 간호사 제목 보시면 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를 작성 발급하도록 했다. 사망진단서 이것도 중요하죠. 별표 2개 하시고요. 요지 1번을 한번 읽어보시고 요지 2번은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한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 등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호사는 보조자다. 간호사가 의사 등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에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 등이 현장에 입차하여 일일이 지도 감독해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감독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많이 봤죠? 네, 여기까지는 알아야지. 그리고 세 줄 내려가서 이와 달리 의사 등이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협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 실시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 실시 과정에서도 의사의 지시 관여가 없는 등 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방금 읽어드린 두 가지, 요지 2번의 두 가지, 요걸 꼭 알아놓으세요. 많이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요지 3번, 여기 사망진단서는 처음 나왔는데 사망진단서가 의료행위냐? 이게 문제인 거야. 사망진단서는 의료행위다. 왜? 사람의 생명을 확인하는 거잖아. 죽었다는 걸 공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인이나 사망을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료행위라는 거야.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 그 내포되는 과정에는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 3번 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진단 전에 있는 사망징후 관찰은 간호사의 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망징후 관찰 가로치시고요. 이거는 뭐다? 사망진단이 아니에요. 사망진단 아니야. 이거는 간호사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가로치시고 사망진단과 구별되는 거죠. 사망진후 관찰. 그 다음 줄에 사망진단은 가로치시고요. 사망진단은 의사 등이 환자 사망 당시 사후에라도 현장 입회하여 직접 환자를 대면 수행하는 의료행위다.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 지휘 감독이 있더라도 사망진단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 의사가 직접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사망 징후 관찰은 간호사가 할 수 있지만 사망 진단은 누가 해야 돼? 반드시 의사가 해야 된다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요지 4번. 여기 4번 별로 안 중요하네. 읽어보세요. 나머지는. 사망 진단서 누가 해야 돼? 의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가 하면 보다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요것도 별표 3개. 이게 죄가 좀 특이한데 특별 형법이고 막 이런데 그 N번방 사건 같아요. 근데 이 법리가 되게 중요한 게 많아. 이제 보시면 요지 1번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실행이 가는 기능촉지하는 행위다. 정범의 범죄가 종리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증된 행위로 정범의 범죄 사실과 밀접 관련 가로치시고요. 밀접 관련 중요하겠죠. 방자범은 정범을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에 대한 정범의 고의,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방조 행위와 정범 실행 사이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 행위가 정범 범죄 실현과 밀접 관련 가로치시고요. 해야 되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하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 기회를 높이는 등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 기여 가로치시고요.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야. 2개. 밀접 관련, 현실적 기여, 인과관계 이 세 가지 필요하다. 근데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 관련이 없는 것을 도와줄 때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밀접 관련성이 없으면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요지 2번 봅시다. 요지 2번. N번방 사건인데 박사방 운영진이 음란물 배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방을 만들고 참여자들이 포털 사이트에 일제히 특정 검색어를 입력함으로써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노출되도록 했다. 그래서 실검 챌린지를 지시했다. 그래서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미션방에 참여하게 하고 미션방에 피해자 갑녀에 대한 음란물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게시한 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하여 뭘 했냐? 피고인이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이죠. 따라 사회에 걸쳐 검색어를 입력하고 미션방과 관련된 검색 사실을 인증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죠. 가로치세요. 피고인이부터 올려서 인증했다. 이게 피고인의 행위죠. 이게 박사방 운영진에 의한 음란물 배포 행위를 방조했냐? 방조로 기소됐는데 방조했냐? 그래서 피고인이 미션방에 참여하여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 및 공지 내용을 인식했거나 검색어 자체만으로
음란물 배포의 범죄행위를 위한 것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방조의 고의 없고 그 다음에 정범의 고의도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은 음란물 배포 이걸 모르고 그냥 실검 챌린지다 그러니까 와 가서 와 이것만 한 거야. 음란물 없어도 사람들 다 그냥 실검 챌린지 하니까 뭐 실검 챌린지 이거 그냥 올리나 보다. 그리고 뭐 그 피해자에 대한 음란물이 있는 거는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이 워낙 그 떼거지로만 하고 있으니까 고의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단체로만 하니까. 그래서 모르고 그 사람들은 음란물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실검 챌린지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가 없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검색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야 운영진 등이 음란물을 배포했다. 그러니까 뭐야? 나는 챌린지다 하고 이제 가서 이제 학교 가고 뭐 일하고 놀아다녔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24시간 후에 갑자기 음란물이 뚝 떴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야? 이걸 알고 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끝에서 세 번째 줄 밀접 관련성 등 인과관계 그 다음에 현실적 기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유죄로 인정한 방조 법리 잘못이 있다. 원심은. 그래서 방조 법리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실검 챌린지 한 거는 뭐야? 고의가 없고 그 다음 뭐다? 인과관계, 밀접 관련성도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했던 게. 현실적 기여가 없다. 아시죠? 네, 이거 좀 알아놓으세요. 재밌죠? 네, 사실관계가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죄수론에서 이 판례도 별표 3개고요. 첫 번째 줄 보시면 포괄일죄 일부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됐을 때 사실 판결 선고시 동그라미고요. 그 다음에 약식명령일 때는 발령시 동그라미. 그래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 가로치시고요. 이 기판력인데 형사법에서 많이 하죠. 우리는 많이는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리고 다음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범행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이 기판력에 미친다. 면소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 이제 나왔던 거고 이제 새로 나오는 거. 상상적 경합범 중 일죄에 대한 확정 판결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이것도 나왔던 거고. 따라서 그 다음 이제 새로운 거다.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됐을 때 사실심 판결 선고 시 발령 시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는 포괄일죄 일부에 해당하죠. 근데 그와 상상적 경합인 다른 죄에도 해당한다. 라고 하면 기판력은 뭐다? 포괄일죄만 미치는 게 아니고 상경에도 미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보이죠? 포괄일죄가 있고 상경이 있는데 상경인 타죄 이렇게 있는 거야. 포괄일죄 있고 그 다음에 이것과 상경관계인 타죄가 있는 거야. 타죄가. 근데 뭐야? 포괄일죄 이 일부에 대해서 기판력 확정 판결이 있다는 거죠. 확정 판결. 그럼 뭐다? 이 나머지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미치고 그 다음에 이 포괄일죄하고 상상적 경합이 있는 여기에도 당연히 기판력이 미친다는 거야. 둘 다 면소라는 거죠. 재밌죠? 네. 요거 알아놓으세요. 되게 재미난 판례죠. 죄수론. 형소법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날 무면허 운전 1번 보시면 많이 했으니까 하지 말까? 짧으니까 하자. 자, 요지 1번 별표 3개고요. 시험에 많이 나왔죠. 이거 엄청 많이 나왔어.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 위반죄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 1년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한 경우는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2시까지 그냥 부산 간 거야. 그러면 뭐다?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는 거. 이럴 때는 일죄. 날이 2개더라도 2죄가 아니고 일죄라는 거죠. 11시부터 2시까지 했을 때는. 그래서 이때를 제외하고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한 개 운전행위가 있다. 날마다 일죄죠. 그래서 일주일이 뭐다? 7죄, 실경. 그래서 운전한 날마다 운전면허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반죄 일죄가 성립한다. 유명하죠? 그 다음에 같은 날 운전면허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을 때 범위의 단일성,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기형이 된다. 만약에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뭐가 되겠어? 포괄일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넘어가시면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된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이것도 형소죠. 형소 요거는 됐고. 그래서 요거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요지 1번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꼭 알아놓으세요. 실경 포괄일죄 요거. 그 다음에 요지 2번은 형소법에서 많이 나온 거 유명한 거니까 됐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별표 2개 유사수신.
자, 유산수실행위법 위반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하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유사시법 위반 행위가 사기죄 구성 요건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고 보호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어? 당연히 실형이 된다는 거야. 실형. 이거하고 동일한 취지의 판례 기출된 게 뭐야? 유사수신 행위 위반죄 이게 아니고 방판법, 방문판매법 위반 그것도 뭐다? 실형이었죠. 그래서 그거 두 개 알아두세요. 별도 사기죄, 불가불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이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가 제일 어려운 판례야. 이 판례가 자, 이 판례는 별표 100개. 이 판례는 별표 100개. 이거 왜 안 냈지? 시험에? 이거 변호사 시험에 안 나온 이유는 있지. 변호사 시험 직전에 공부에 실려가지고 이건 안 나왔을 거야. 근데 이건 변호사 시험에는 당연히 나올 거고 7급도 당연하고 9급은 좀 나오기가 어려워서 거시기하긴 한데 이거 꼭 알아놓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겁나 어려운 판례야. 자, 볼까? 네. 자, 봅시다. 자, 이 판례 때문에 정말 이거 판례 한 10번도 넘게 읽은 것 같아. 자, 보세요. 요지 1번.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 이하 선행범죄에 관한 유죄 확정 판결, 이하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재심 판결에서 다시 금고 대상이 확정되었다. 그러면 재심 대상 이전의 범죄와 재심 대상 판결 이후의 범죄 사이에는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되게 어려운데. 일단 용어부터 여러분 헷갈린 걸 말이야. 이거 선행범죄죠? 선행범죄. 잘 안 보이나? 어떡하지? 잘 안 보이면? 선행범죄. 그 다음에 선행범죄에 대해서 유죄 확정 판결이 있을 거 아니야? 확정 판결. 확정 판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재심. 재심이 개시돼서 재심은 개시는 중요한 게 아니고 확정 판결만 있습니다. 확정. 근데 뭐냐면 여기 선행범죄는 재심 대상 범죄라고도 해요. 재심 대상 범죄라고도 하고 확정 판결은 뭐겠어? 재심 대상. 이것도 재심 대상이죠? 재심 대상인데 여긴 판결. 재심 대상 범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두 개 다 쓰이니까 잘 알아요. 재심 대상 범죄, 재심 대상 판결. 이건 재심 확정 판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확정 판결 기준으로 그 이전의 범한죄 그냥 이전 범죄라고 할게. 이전이라고만 쓸게. 그 다음에 이후에 범한 범죄, 이후 범죄. 두 개가 있다는 거야. 두 개가 있다. 아셨죠? 용어부터 알아야 돼. 선행범죄 있고 확정 판결 있고 재심이 확정됐다. 근데 확정 판결 시 기준으로 이전 범죄와 이후 범죄 두 개가 있다. 아셨죠? 예. 엄청 복잡해. 자, 보세요. 내가 멍청해서 그런가? 난 이거 되게 어렵던데. 예. 자, 이렇게 된다. 근데 뭐다? 요 둘. 이전 범죄와 이후 범죄 사이에 뭐다? 요 둘 사이가 뭐다? 둘 사이가 전단경합범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전단경합범. 전단경합범 뭐야? 그 동시적 경합범이죠. 동시적 경합범. 판례가 확정되지 않은 동시에 선고할 수 있는 거. 30조 전단, 그 다음 38조. 그 다음에 후단 경합범 뭐야? 판결이 있고 판결 확정 시 이전의 범한 죄는 뭐다? 사후적 경합범이지. 이게 39조에 따라서 형평을 고려해서 돼야 된다. 하나의 형을 선고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사후적 경합범이 되려면 두 사건이 뭐다? 동시 재판 판결할 가능성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아예 없었다면 사후적 경합범 안 된다. 되게 중요한 법리예요. 이게 지금 다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요지 2번부터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데, 예. 자, 볼까? 자, 후단 경합범은 금고 이상 현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아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던 경우에 하나에 성립한다. 방금 설명드린 거죠? 사후적 경합범. 여기에 대해서는 39조에 따라서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하나의 형에 선고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내용 정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대상 판결 이전 범죄는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죄일 뿐만 아니고 확정 전에 범한 거죠. 확정 전에 범한 어딨냐?
뿐만 아니라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선행범죄와 함께 기소되거나 거기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동그라미 쳐야 돼. 거기 세 번째 줄에 재심 대상 판결 이전 범죄인데 그냥 이전만 동그라미 치세요. 이전 범죄는 그 다음 줄에 선행범죄 함께 기소 가로 치시고요. 그 다음에 병합되어 동시판결 가로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야? 동시 재판 받을 수 있었다. 동시 판결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게 되겠어? 사후적 경합범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재심 판결 대상 이전 범죄는 선행범죄 사이에 30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연히 금고 이상, 그 다음에 재심 확정 판결도 금고 이상이야. 근데 요거 선행범죄 사이에 재심 확정 판결이 있잖아. 금고 이상 확정 전에 범한 거죠. 근데 그것만은 되는 게 아니고 동시 판결 가능해야 되잖아. 동시 판결 가능해? 여기서 가능하지. 이전 범죄는 확정 전에 있었으니까 여기서 뭐야? 여기 선행범죄 여기서 뭐야? 확정 판결 받기 전에 요거 뭐야? 동시 기소되거나 병합 심리됐으면 동시 판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다? 이전 범죄는 후단 경합범이 되는 거야. 선행범죄와 후단 경합. 그 다음에 이후 범죄는 뭐야? 이후 범죄는 확정 판결 후에 있었죠? 그래서 뭐다? 얘랑은 동시 판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후단 경합범이 안 돼. 이게 안 돼. 그럼 또 뭐야? 재심 확정 판결 있잖아. 이게 확정 판결로 보면 이 재심 단계에서 이거를 병합할 수 있었어? 없었죠. 예. 새로운 사건을 병합 못 하잖아. 그래서 재심 단계에서는 비상적 구제 절차로 병합이 안 된다. 동시 판결 불가능하다. 그래서 후단 경합범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 하나는 후단 경합범 선행범죄하고 후단 경합범이고 이거는 후단 경합범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거 두 개는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뭐다? 이 양자는 이 서로는 뭐다? 전단 경합범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왜? 한마디로 후단 경합범이 되면 이 확정 판결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동시적 경합범이 안 된다는 거죠. 전단 경합범이.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재심 판결 그래서 거기 재심 판결 이전 범죄는 선행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39조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의 형. 요것만 설명한 거지, 요거. 동시 판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선행범죄와 뭐다?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근데 반면 이후 범죄,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설명하는 거죠. 요지 3번에서, 요지 2번에서. 자, 이후 범죄는 재심 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더라도, 이거 확정 전이긴 하지만, 재심 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다? 동시 판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 여기서도 없고, 여기서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재심 판결 대상 이후 범죄가 종료했을 당시 선행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됐다. 대상 판결이 확정됐다. 요거 확정됐다. 그리고 비상구제 절차인 재심 판결 절차에서도 병합 심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심 대상 판결 이후 범죄는 그래서 동시 판결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죠? 요거는 그냥 선행범죄는 뭐다? 여기서 받을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동시 판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여기는 뭐다? 여기서도 없었고 여기서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없는 거야.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동시 판결에서 없잖아. 그러니까 후단 경합범이 아니야. 하나는 후단 경합범이고 하나는 후단 경합범 아니다. 그럼 뭐다? 두 개는 분리된다는 거죠. 분리된다. 그래서 분리되니까 뭐야? 하나의 형을 선고 못하고 별도로 선고. 여기서는 하나의 형 X 별도 선고. 요걸 왜 쓰냐면 비교되는 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는 솔직히 좀 쉬워. 더 어려운 게 또 나와. 보세요. 요지 3번. 결국
재심 대상 판결, 재심 대상 판결 확정 판결이에요. 예, 재심 대상 판결. 이전 범죄는 선행 범죄와 후당 경합 관계에 있지만 이후 범죄는 선행 범죄와 후당 경합 범위에 있지 않는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범죄와 이후 범죄는 전단 경합범 관계로 취급할 수 없다. 왜? 확정 판결로 분리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전단 경합범 관계로 취급할 수 없고 38조 적용될 수 없고 별도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별도로. 그러니까 합산되는 거죠. 합산. 그 다음에 다만 이것도 잘 알아놓으세요. 다만 이러한 결론은 재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재심 대상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다거나 선행 범죄에 대해서 두 개의 확정 판결이 있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정 판결이 있고 재심 확정 판결이 있잖아. 그럼 뭐야? 요게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야. 언제? 재심 판결 확정 시. 그러니까 선행 범죄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요거 하나라는 거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고 그 다음보다 판결이 확정된 판결이 두 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말이지? 요게 확정됐는데 요게 유효한 것도 아니라는 거야. 확정되면 요게 효력을 상실한다. 두 개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다. 알아놓으세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재심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건 난 처음 보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나 공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의미는 아니다. 그 다음에 요지 3번의 끝에 세 번째 줄 재심 판결이 금고 이상형에 처한 판결에 해당할 때 재심 대상 판결 이전 범죄는 선행 범죄와 후당 경합 관계고 그래서 하나의 형에 선고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재심 대상 판결은 이후 범죄는 별도 형이 선고되는 의미일 뿐이다. 그죠? 뭐 당연한 말이고. 그다음에 요지 4번 보시면 요지 4번이 이제 또 여기 이것도 어렵잖아. 자, 스텝 1. 이 말 자체가 어렵죠. 스텝 2. 요거 방금 읽어드린 거. 요거 이해하는 거 어렵잖아. 스텝 3.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이 뭐냐면 자, 일단 봅시다, 여러분. 재심 대상 판결이 금고 이상형에 처한 판결이더라도 재심 판결에서 무죄 또는 금고 이하 형이 확정됐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것이 뭔 말이냐 하면 이거 되게 재미난 말인데. 여기 금고 이상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두 가지를 알아야 돼. 금고 이상인데 여기가 뭐야? 금고 미만이라는 거야. 무죄 또는 금고 미만. 그러니까 후단 경합범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야. 아시죠? 네. 이렇게 이해되시죠? 요거. 금고 이상, 금고 이상 요것만 생각했는데 처음에 확정 판결은 금고 이상인데 재심에서 뭐다? 금고 미만이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 되게 재밌죠? 네. 요게 이제 나온 거야. 요게 이제 기가 막혀. 내가 볼 때는 진짜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확정됐을 때 요지 4번의 두 번째 줄 재심 대상 판결 이전 범죄가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의 처한 판결의 확정 이전의 범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뭔 말이냐? 이게 자, 봐봐. 재심 확정 판결 있죠? 확정 판결 있죠? 요거 기준으로 뭐야? 확정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사후적 경합범위 되는데 이게 금고 미만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여기가 후단 경합범위 이전 범죄가 후단 경합범위 아니라는 거죠. 왜?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 그래서 후단 경합범위 안 돼. 그죠? 그럼 여기는 뭐야? 이후 범죄는 당연히 이것도 안 되겠지. 왜? 또 금고 미만이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지. 그리고 뭐야? 원래도 금고 이상이더라도 뭐야? 동시 판결 가능성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이거 두 개지 여기는. 이건 하나고. 이건 뭐야? 두 개가. 둘 다 안 된다는 거야. 둘 다 후단 경합범위 아니야. 근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어. 형 선고해야 돼. 그럼 뭐다? 실질적 경합. 이거 뭐겠어? 이거는 뭐다? 전단 경합범위 되는 거죠. 이 두 개는. 그죠? 분리가 안 되잖아. 형이 지금 이제 선고해야 되는데 둘 다 지금 뭐야? 형이 선고 안 됐어. 그 다음에 중간에 확정 판결로 분리되지도 않았어. 그럼 뭐야? 동시 판결할 수 있잖아. 동시 판결해야 되지. 하나의 선고로, 하나의 형으로. 그래서 이건 뭐다? 37조 전단의 경합범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전 범죄가 더 이상 금고 이상 형의 확정 판결이 없기 때문에 선행 범죄와 후단 경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4번의 세 번째 줄이죠. 이 경우에는 이전 범죄와 재심 판결 이후 범죄 중 어느 것도 재심 판결이 확정된 선행 범죄 사이에 후단 경합범위 있지 않는다. 왜? 금고 미만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겠지. 여기는 금고 이상이니까 동시 판결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됐잖아. 근데 여기 안 됐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됐으니까 분리된 거죠. 그래서 전단 경합범위 안 되는데 여기는 뭐다? 금고 미만이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 그러니까 뭐야? 둘 다 안 됐으니까 그냥 둘이 하나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 경합범위 되고
되고 해당하므로 38조에 따라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여기서는 전당경합범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합산했는데 여기는 전당경합범이기 때문에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요 판례 제가 이 판례 이해하려고 진짜 한 10번? 10번? 20번? 20번 가까이 읽은 것 같아. 그래서 이 판례는 별표 100개 하고요. 내가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잘 알고 있어야 돼. 9급은 솔직히 너무 어려워서 안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 나중에 쉬워지면 될지. 근데 내도 뭐 할 말은 없죠. 이건 너무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37조 전단, 후단, 특히 후단 요건 알아놓으시고요. 37조 전단은 38조로 하나의 형, 37조 후단 경합범보다 39조 1항, 그 다음에 형평을 고려해서 하나의 형 선고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금고 이상의 확정일 때 후단 경합범이 되는데 요거까지 잘. 이게 1번. 일단 이 이름을 알아야 돼. 단어 자체를 알아야 돼. 용어 1번. 그 다음에 선행관계 이거 금고 이상일 때 요게 2번. 결론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3번 뭐다? 금고 이상이 금고 미만으로 바뀌었을 때 3번. 요거까지 알아놓으세요. 엄청 중요하죠. 예.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판례야. 내가 카페에도 올렸잖아. 이거 어렵다고. 예. 이거 만약에 출제 안 되면 교수님들이 공부를 안 해서요. 교수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한 거지, 출제를. 교수님들 욕하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판례죠. 형소법하고도 관련도 있고. 자, 넘어가서 54페이지 운행정지 제목 보시면 운행정지 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자동차 운행 손해보상보장법 위반죄의 죄수관계는 실경이다. 요지 1번 보시면 요지 1번에서 자, 세 번째 줄 운행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운행정지 명령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근데 시장 등이 한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운행정지 명령 위반죄로 처벌하려면 그 다음 줄에 운행정지 명령이 적법해야 된다. 적법. 그래서 적법하지 않고 운행정지 명령이 그 옆에 나오죠. 당연무효. 가로일 때는 무죄. 무효는 아니더라도 위법한 처분. 취소죠. 취소. 그래서 위법한 처분. 가로치시고 이것도 무죄가 된다는 거야. 어떻다? 적법한 처분일 때만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반죄는 이때는 성립할 수 없다. 당연무효. 위법할 때 또는 위법할 때는 성립할 수 없다. 이것도 하나 알아놓으시고 그다음에 요지 2번이 이제 죄수관계인데 첫 번째 줄 운행정지 명령 위반으로 한 자동차관리법 하고 위반죄와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한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죄는 구성요건, 보호법이 다 다르다. 그래서 법률상 한계의 행위 아니고 그죠? 운행정지 명령하고 뭐야? 보호 만든 거는 뭐야? 행위가 다르겠지. 두 개잖아. 그래서 실경이다.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죄수 잘 나오죠? 그 다음에 형벌론에서 49조 단서, 몰수 추징 선고 요건 나왔는데 이것도 별표 2개고요. 아까 운행정지명령 별표 2개. 49번의 요지, 55페이지 요지 1번도 엄청 중요하죠. 그 몰수 추징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국가직에. 예. 그래서 요거 작년에도 판례가 많았고 작년에도 뭐 최신 판례까지는 아닌데 원래 워낙 유명하니까 공소 제기돼야 되고 공소 제기된 사실과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단 유죄의 재판, 유죄 판결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왔는데 그게 이제 요지 1번이에요. 그래서 요지 1번은 여러분 많이 봤을 테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지 2번 볼까요? 요지 2번이 되게 재밌는데 사례용으로 나올 수도 있고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했다. 공소 사실이다. 그게. 예. 그래서 유죄 인정됐다. 근데 추징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공소 사실이 뭐야? 도박 공간 개설죄죠. 도박죄가 아니고 도박 공간 개설죄야. 아시죠? 이걸로 공소가 제기돼서 이걸로 유죄를 받아서 추징을 한다고 하면 이 사실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도박 개장죄는 영리 목적으로 스스로 주저자가 되어 도박 장소를 개설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다. 거기 도박죄와 별개의 독립된 범죄 가져치시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뭐냐면 재밌어요. 도박 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도박 공간을 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어렵다. 도박해서 얻은 수익하고 도박장 개설로 얻은 수익은 구별된다는 거야. 그래서 공소사실보다 도박장 개설이죠.
그래서 도박장 개설로 공소돼서 유죄 판결 받았으면 내가 도박됐거든. 이 사람이 도박됐거든. 그래서 그 도박죄는 뭐다? 도박죄로 인한 수익은 빼라는 거야. 공제해라. 그래서 별개이기 때문에 도박 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도박 공간 개설로 얻은 범죄 수익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 그래서 전체 범죄 수익 중에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뭐다? 도박 공간 개설죄로 인한 추징 대상이 제외하고 차익만을 추징해야 된다. 아셨죠? 재밌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리를 더 정확하게 알게 하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판례. 요거는 추징형, 요게 형해시효죠. 공소시효 말고 형해시효인데 형해시효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긴 했죠. 법 개정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약간 시기적으로 애매해가지고 이걸 안 낼 것 같기도 하고. 요지 1번 보시면, 자, 추징형의 시효, 몰수 추징, 몰수가 안 돼서 하는 추징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중단된다. 이거는 그냥 문장 자체가 다 그냥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가. 요지 1, 2, 3번까지. 특히 법원직 조심해요. 법원직. 강제처분 개시하면 중단되는데, 추징형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을 준용하여 집행하거나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집행한다. 법 조문이고요. 그 다음에 끊고 추징형의 집행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방법을 할 때, 채권이요, 채권. 그때 검사가 집행명령서에 기하여 법원에 채권 압류 명령을 신청하는 때 강제처분 집행행위가 개시되는 것을 본다. 언제? 압류 명령을 신청한 때. 이게 집행이 개시가 되고 이때보다 시효가 중단된다는 거죠. 그다음 요지 2번.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려면 집행행위가 종료되거나 성공할 필요는 없다. 왜? 이거 압류 집행할 때 거기 통장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배팅이야, 배팅. 그냥 운 좋으면 되는 거고 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할 때 집행행위가 종료되거나 성공할 필요는 없고, 수용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해서 압류 신청만 하면 중단된다는 거에서 피함색증은 존재하지 않거나 예금 통장이 비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압류 채권을 환가하여도 집행 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 남는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집행 불능이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채권 압류가 집행된 후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미 발생한 시효 중단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넘어가서 요지 3번. 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은 압류 채권자와 압류 명령 신청을 취하거나 압류 명령이 즉시 항구에 취소되는 경우 또는 채권 압류 목적인 현금화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그러니까 압류 명령이 항고로 즉시 항고로 취소되거나 추심됐을 때까지 존재한다는 거야. 채권 압류 효력은. 그래서 이처럼 채권 압류 집행으로 압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다음에 추징형의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 걸 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피압류 채권이 법률상 압류채권, 금지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재판으로서 압류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즉시 항고 취소되기 전까지는 역시 추징의 집행이 계속되는 걸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문장까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체크만 해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사형은 하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너무 안 해가지고. 아무튼 시험에는 나오기 좀 힘들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58페이지 집행유예 선고 취소 결정이죠. 이거 별표 3개 하시고요. 요거까지만 하면 된다. 이제 마지막. 목 아프다. 날도 어두워졌어, 지금. 날도 어두워졌어. 자, 보세요. 자, 요지 1번. 요지 1번이 제일 중요해요. 검사는 집행유예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울 때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 청구한다로 나오면 틀린다 했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심리 도중에 무슨 심리?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심리 도중이에요. 심리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기간 경과 효과죠. 더 이상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또는 재항고 상태에서 재항고 계속 중인데 뭐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항고하고 있는데 집행유예가 기간이 경과했어. 그럼 선고 효력이 상실했어. 그럼 취소할 집행유예가 사라졌잖아.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기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다. 그래서 이처럼 이게 중요하죠. 집행유예 선고 취소는 언제까지?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아시죠? 한계가 있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행유예가 기각된 건 사라진다. 취소 청구할 수 없다. 취소 심리도 못한다. 기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꼭 알아놓으시고요. 그다음 요지 2번하고 3번은 뭐 형사법 내용인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형법 강론부터는 다음에 합시다. 일단 형법 총론이 1개년 판례 중에 거의 한 60% 되는 것 같아. 난이도도 그렇고 분량도 그렇고. 형법 강론은 뭐 한 50페이지 되는데 내용이 간단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금방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판례 했으니까 잘 올라갔으면 좋겠네. 잘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판례가 좀 어려운 것도 있는데 잘 정리해 보시고, 어려운 건데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도 하고, 뭐 7급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지 않겠어? 변시도. 근데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에도 1개년 판례 했는데 작년 1개년 판례제 강의했잖아요. 작년에 이제 형각에 중요한 게 많고 형총에도 물론 있지만 중요한 게 많았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시험에 다 나왔어. 다. 거기 나와 있는 판례들이 다 각종 작년 1년 동안의 기출문제로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시험인지는 나도 모르지. 자기 시험에 따라 다르잖아. 근데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지금 보통 이제 검찰직이니까 보면 검찰직 9급에서 작년에 이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는 동기설이고 하나는 그 다음에 접근 금지 명령 그거였는데, 솔직히 다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낼 게 너무 많아서 그게 나올 줄 몰랐어. 한 3개인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게 나올 줄 몰랐는데, 그래도 가장 안 좋은, 지금 설명하자면 뭐 별표 하나 정도 되는 데서 시험이 나왔단 말이야. 안 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게 또 정답인가 그랬거든. 그래서 또 뭐가 나올지 모르고, 다 중요해도 출제자가 싫으면 안 낼 수도 있고, 또 그 분위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완벽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수험생의 입장이고, 그래서 별표 하나까지도 좀 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기준으로는 솔직히 진짜 낼 게 너무 많아요. 사례형도 너무 많고 낼 게 많고, 7급도 당연히 그건 다 알아야 되지. 7급은 다 알아야 돼. 경찰 승진이나 간부 7급은 다 알아야 되고, 근데 9급이 살짝 애매해. 근데 항상 공부할 때마다 우리는 100점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레벨까지는 해야 된다 생각하고 준비를 잘 하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형법 강론은 간단하기도 하고,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최신 판례 중요하니까 마무리까지 잘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내가 제일 고생한 것 같네. 이거 잘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 막 유튜브 한다고 했는데 잘 올라갔기를 바라고, 많이 읽어서 죄송한데 판례 강의는 어쩔 수 없다. 앞으로 뭐 최신 판례를 10년 20년 강의하더라도 어차피 똑같이 책 읽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양해하시고 판례집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 복습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법 강론 강의할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자, 합격 끝.